네, 이번 순서는 서울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오전 기초 세션부터 세션 1 그리고 세션 2까지 저희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정말 다양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지금 이 서울 인사이트 시간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AI는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뇌 영상으로 읽힐까요? 인간 고유의 것은 과연 무엇일지 이 두 분의 철학자와 뇌인지 과학자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연사 두 분은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재인 교수님과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권준수 교수님 두 분인데요. 먼저 김재인 교수님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시고 예술철학과 기술철학을 연구해 오고 계십니다. 인공지능의 도전에 철학과 인문학이 응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김재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재인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재인입니다. 저는 철학을 해왔고요, 오랜 시간 동안. 오늘 자리에 이제 오전에 아마 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술에 대한 뭐 나름의 연구도 해왔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뭐 2,500년 넘게 이렇게 진행되어 온 철학이라는 맥락에서 한번 인간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철학에서 바라볼 때 인간 마음의 또는 인간 마음의 활동인 생각의 고유함이 무엇일까? 예, 이게 이제 그 물음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물음이 요즘 더 이렇게 두드러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잘 아시는 챗GPT라든지 뭐 그림 생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등장하면서 생성을 한다 또는 뭐 생성이 곧 창작은 아닙니다. 거꾸로 창작은 생성이긴 해요, 무조건. 근데 생성이 창작이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창작을 한다, 예술 작품을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인간의 가장 고유한 영역이었던 창작, 창조 이런 활동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졌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나름 인간의 고유함이 여전히 남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기계한테 그냥 뭐랄까요? 내줘야 하는 건지 우리의 고유함을 뭐 이런 게 이제 질문거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사실은 반갑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뭐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고유함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묻게 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뭔가 얘기를 들려드리고 하는 뭐 이런 기회가 이제 굉장히 저로서는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요, 인간의 마음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옆에 계신 교수님도 있지만 이게 뇌를 연구해서 과연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오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마음의 활동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 와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뭔가 생각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과연 뭐랄까요?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뭐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일까? 이걸 묻는다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몇 분은 정교한 나노 로봇이고요, 몇 분은 외계인인데 그냥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아주 독특한 아주 주관적이고 1인칭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연구하는 것은 어차피 뇌세포는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과 동등한 어떤 세포입니다. 즉 몸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연구해서 마음을 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학자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안쪽,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찰을 한 다음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중에 좀 의미 있는 것들이 계속 이제 오늘날까지 전승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뭐 제멋대로 자의적이다, 임의적이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통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저 사람이 얘기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동감도 되고 심지어 감동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꼭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마음이 무엇이냐, 생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기 내면을 관찰한 후에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대 철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르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에 대해서 의심, 이해, 긍정, 부정, 의지 또는 의지하지 않음, 상상, 감각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이라고 이제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몇 가지 더 덧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험론의 어떤 정점에 있다고 얘기되는 데이빗 휴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지만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불변하는 자아, 불변하는 마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생각들이 변하더라라는 걸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변하는 그 생각들 그걸 이제 지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각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뭔가가 떠오르는데 그것이 일정 시간 동안 좀 안정된 상태로 묶여 있더라. 뭐 그런 정도의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보기에 약간 시간을 계속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죠. 말씀이 좀 어렵긴 한데요. 여기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주체, 정신 혹은 마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릇과 같은 어떤 그 실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실체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은 나의 존재라는 건 뭔가 불변하는 뭐가 바탕이 돼서 그 위에서 생각이 벌어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생각의 활동,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리고 생각함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규정을 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독특한 지점이고요. 물론 모든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영혼이 즉 자기 자아라는 게 불멸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저 데카르트와 휴움 같은 철학자의 후배격인 칸트라는 철학자는 그런 종류의 질문은 아예 우리가 대답이 불가능한 그런 질문이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각각의 견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철학자들이 생각해온 마음과 생각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바탕에 두고 조금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저 그림 제가 달리 3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어떤 속담으로 저 그림에 프롬프트를 넣었길래 저런 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일 수는 없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혹시 맞추신 분? 꽤 되시네요. 역시 제가 잘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 속이라는 게 그렇게 알기 어렵다. 한마디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뭔가 딴 생각을 품고 있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10길 물속은 아주 깊은 물속이지만 우리가 측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마음에 그럼 그 숨어 있는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게 이제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요, 영국의 시인 존 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긴 시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륙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 이때 말하는 종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울려주는 그 조종입니다. 사람을 기리는 종이죠. 그게 바로 당신을 위해 울리는 거다. 왜냐하면 사람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고 대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간이라는 게 서로 이어져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시고 그 소설 제목 있죠.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게 이제 바로 이 19절에서 왔습니다. 또 다른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려 보고 싶은데요. 이 시는 한국의 시인 정현종 시인이 쓴 섬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두 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표지 사진과 그 19절을 이 시인께서 직접 적은 걸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시 전에 보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요.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걸 이제 조금 저도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이에 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섬에 가고 싶다. 뭔가 이 경우에는 앞에 존 도네 시와 좀 다르게 아마도 사람이란 걸 뭔가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서로 격리되어 있는 그런 고독한 존재, 외로운 존재 그런 걸로 본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남의 지점,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그 차이가 왜 벌어질까? 누구는 사람이라는 게 연결된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는 또 서로 떨어져서 외로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 두 시인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들려주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철학을 하지만 뭐 인류학이라든지 아니면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유래하고 관련된 학문에 관심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인간을 제가 최근에는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그 전에 인간이 무엇이냐를 제가 이제 물을 때마다 인간은 개별 존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그림에서 보시는 저 맨 밑에 있는 저 석기, 우리 구석기 시대 할 때의 그 석기입니다. 돌을 깨가지고 만드는 그 도구, 그 석기 하나를 그 왼쪽에 있는 몸돌로부터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 아마도 처음에 저걸 발명해내고 발견해낸 그런 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6단계 이상의 연속된 기억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맨 마지막 단계의 석기가 나오기 위해서 그 앞 단계 또 그 앞 단계 그 앞 단계 이렇게 이제 연속된 기억인데 거기에는 방향과 순서, 힘의 세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작동해야만 하는데 오늘날 대학의 그 고고학과 같은 데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저걸 줘도 저런 그림을 줘도 실제로 만들어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 과정을 실제로 몸으로 구현해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 최초의 제작자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지식과 기술, 노하우는 지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분이 최초의 발견자, 발명자가 죽기 전에 동료에게 그걸 전수한 거죠.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집단은 그 후세에게, 다음 미래 세대에게 그걸 또 가르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즉 뭐 인공지능을 만들고 유전자를 이렇게 가위로 편집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은 모두 개별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축적된 우리의 인류의 공통 기억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인류가 그동안 함께 해온 그 결과물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고, 그런 점에서 인간은 도서관이자 학교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도서관이자 학교인 그 무엇,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개개인들이 그것에 도움을 받고, 또 개개인이 거기에 뭔가 조금씩 보태는 그런 것들의 총체가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현종 시인이 얘기했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이라는 게 바로 우리들의 저 지금 빙산의 어떤 부분인데요. 저런 것과 같은 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탕이 되고 뿌리가 되고 자산이 되고, 또 우리가 뭔가 거기에 하나라도 보태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어떤 섬, 생각의 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간 고유의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교수님의 철학적 인문학적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김재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권준수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권준수 교수님은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뇌를 읽고 마음을 읽는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정신의학, AI를 이용한 AI 사이카이아트리스트, AI 정신과 의사죠. 함께 만드는 데 주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권준수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것은 AI가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똑같은 것을 AI가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김재인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철학적인 내용,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물질적인, 또 뇌를 바탕으로 한 그냥 팩트에 대한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요.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AI와 실제 인간의 마음, 이걸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발표드릴 내용은 현재 AI 수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증거들, 그 다음에 뇌의 특징 중에 저는 그 뇌 가소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틱 체인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연 인간의 마음을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수준은 지금 김재인 교수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위 생성형 AI, 어떤 문장을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구현하는 문장이든지 또는 그림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그 정도로 발전을 했죠. 챗 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놀랬죠.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사람처럼 대답을 해주고 또 말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한 발전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백질 구조 같은 것도 쉽게 이 AI를 통해서 구현을 찾아내고요. 신약 개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신약 개발한다면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과거에 거의 10,000개 정도 하면은 1개 정도, 1~2개 정도 성공을 할까? 기간도 꽤 오래 걸리고. 그런데 지금 AI를 통해서 굉장히 짧게
개발하는데도 시간도 짧게 하고 또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뭐 1000개를 새로 시작을 하면은 임상에 올라와서 1개 정도 성공한다. 굉장히 확률이 높아졌죠. 그런 신약 개발, 또 주식 투자, 뭐 현재 주식 투자가 점점 이제 AI가 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주식 시장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인간이 하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잃었을 때 그 다음 투자를 할 때와 많이 벌었을 때 투자할 때 그 다음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AI를 하면은 그런 게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휴먼 이모션의 어떤 인발 관련성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합니다. 현재 AI의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것도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외부에서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된다. 그 트레이닝이 되어야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 다음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그 데이터가 결국은 인간으로 따지면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습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학습이 계속 수행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일종의 개방된 환경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또 반응을 하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AI는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클로즈드 인바이먼트에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하고 그 트레이닝 된 거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다음 단계의 환경을 뭐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데이터를 또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월드를 가정하고 있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숙제가 이제 뇌와 같은 AI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죠. Human like AI, Next Generation AI라는 게 결국 브레인과 같은 AI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여기 보시다시피 자극을 끊임없이 뇌가 받아들이고요. 그 자극을 프로세스를 하고 추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지적인 그런 그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도 하고 운동 기능 그런 것도 내려보내고 해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 행동이 또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나오는 새로운 자극을 또 뇌가 받아들이고 이런 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뇌가 가능한데 지금 AI는 이걸 하질 못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마음 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현상학적인 겁니다. 일종의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뇌의 어떤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기분이 어떻구나, 행동이 뭐 충동적이다, 뭐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뇌의 어떤 변화, 뇌 연결성의 변화, 신경세포의 변화, 신경세포의 단백질의 변화, 궁극적으로 유전자의 변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감각하고 인지 그리고 기억하고 느끼며 인간이 하는 모든 의식 무의식적인 경험을 일컬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왜 이런 그 현상이 뇌에서 나타나는가? 물론 지금은 뇌라는 게 어느 정도 기능이 밝혀져 있죠. 하지만 과거에는 잘 몰랐죠. 지금 이것도 2000년대 초에 나온 그 일종의 논문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40대 남자 교사입니다. 근데 이 교사가 소와 포르노에 과도하게 집착을 해요.
이건 이제 케이스 정례가 저널에 발표된 겁니다. 자기가 입양한 딸도 성폭행을 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MRI를 찍어봤더니 뇌에 전두엽 쪽에 큰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양을 제거를 했더니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소화 포르노에 집착하는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몇 년 후에 뇌 종양이 재발을 했습니다. 그 재발을 함과 동시에 또다시 이런 소화 기호증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약간 이게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이 아닌 이런 증상들도 뇌에서 오리진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두정엽 중에 오른쪽 두정엽이 뇌졸중으로 손상당한 환자가 이런 지금 보면 시계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하면 왼쪽은 일반 정상인이 그린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환자가 그린 건데 왼쪽을 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두정엽이 손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왼쪽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인지하는 세상은 오른쪽만 존재하는 거죠. 이게 다 뇌의 기능이죠.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정신 질병을 이제 치료하고 이러는데 심한 우울 증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되는 약물이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 우울 증상 또는 강박 증상 어디 한 군데 집착하는 거죠. 더러운 것 같아서 손을 계속 씻는다든지 심한 경우는 뭐 하루 종일 손을 씻죠. 샤워를 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더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약물 치료, 뭐 인지행동 치료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는 결국 마지막에 심부 뇌자극술이라는 전극을 뇌에 심습니다. 그걸 심고 여기 보시면은 줄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돼서 배터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가 가서 그 전극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주위의 신경 회로들이 기능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우울증이나 강박증은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걸 보면 역시 뇌의 어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환자분들은 이런 뭐 전극을 안 넣고 감마 나이프 같은 걸로 어떤 부위를 이렇게 손상을 시킨다든지 그래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심한 강박 증상, 심지어는 뭐 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 감쪽같이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뇌 작용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어려운 거죠. 제가 그냥 좀 재밌게 슬라이드를 한 2장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실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심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심장이 뛰어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끼는 거죠. 사랑은 뇌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제가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요사이 뇌영상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fMRI 이런 걸 가지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뇌는 중독의 상태입니다. 요새 뭐 마약 중독 이런 게 지금 그래도 문제잖아요. 중독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런 뭐 약을 한다든지 뭘 해도 또 안 하면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중독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뇌에서 도파민이 관련됩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또 여기에 보상 회로가 관련됩니다. 뇌에 그 회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파민이 올라가죠. 아래쪽에서. 그래서 사랑에 빠진 남자를 불렀습니다. 저희가 불러서 남자한테 fMRI를 너 뇌를 한번 찍어보겠다 해서 사진을 여자친구를 보여주고 그냥 아는 사람을 보여주고 좋아하는 스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면 여러 가지 컨트롤, 대조 상태를 잘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여자친구 사진을 볼 때의 변화만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계속 보고 싶은 거죠. 안 봐도 보고 싶고. 그래서 콩깍지가 씌이는 겁니다, 눈에. 그게 중독 상태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다릅니다. 오른쪽은 스타,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로 like입니다. 좋아하는 like. 그 사진을 봤을 때와 뇌가 활성화되는 거고, 왼쪽은 여자친구를 봤을 때입니다. 이거는 want입니다. 영어로. 다르죠. 그런데 뇌섭렵이라는 부위는 똑같이 활성화되고요. 복척 피계 영역이라는 저 부위는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고, 소위 말하는 보상회로의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상회로가 관련되어 있죠. 저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뇌는 결국은 중독된 상태와 비슷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더라도 결국 그건 뇌의 현상이다, 이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겠죠. 물론 100% 뇌가 다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 마음이란 무엇인가? 뇌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뇌, 감정의 뇌, 이성의 뇌. 그래서 생명의 뇌는 우리가 생명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거고요. 감정의 뇌와 대뇌, 이성의 뇌가 있는데,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우울하다, 기분이 좋다, 이런 것도 어떤 감정의 뇌, 변연기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또 대뇌 피질의 어떤 활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감정 상태, 그걸 보고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하는 인지적인 거를 같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울하다, 뭐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인지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AI에서 문제가 되죠. 아까 김재현 교수님 보여드린 이 얼음이 바닷가에 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의식이죠. 그런데 그 아래쪽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는 무의식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문제를 어떻게 AI가 접근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한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AI가 인간의 마음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 가소성은 바깥쪽의 어떤 자극에 따라서 뇌가 적절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뇌가 한번 발달이 되면 적어도 한 20대 이런 때부터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죽을 때까지 뇌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극을 줘야지만 치매에 늦게 걸린다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0조의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는, 이해하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과연 이 인간의 마음을 다 구현할 수 있는 AI를 가지고 정신과의사 심리 상담이 가능할까? 이거는 제가 질문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AI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따라서 가능할지 안 할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주위의 환경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은 뭐 AI가 가능할 건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융이 이야기한 집단적 무의식, 무의식이 그냥 개인의 무의식뿐만 아니고 집단적 무의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또 다른 숙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준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AI가 인간의 마음을 구현할 수 있는가 이번에는 뇌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강연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분의 대담이 있겠습니다. 김재인 교수님, 권준수 교수님 대담으로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연사였던 김재인입니다. 지금부터는 AI 시대의 인간의 마음과 실존 이 문제에 대해 철학자인 저와 정신과 의사이신 권준수 교수님 이렇게 둘이 서로 학문적 배경이 다른데요. 그런 그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흥미로운 발표 잘 봤습니다. 사실 제가 철학적으로 평소에 주장하던 내용을 우리 이 뇌과학과 이 정신의학 관점에서 이렇게 발표해 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틀을 동의하는 입장에서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점 몇 가지를 좀 제가 여쭙고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인공지능이 이 몸을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생성 인공지능들은 주로 언어 학습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책상 물림인 거죠. 아시다시피 이 책상 물림을 하다 보면 세상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물정을 모르는 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죠. 그런 점에서 몸을 가져야 한다.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감지하고 뭔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연 인공지능이 몸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라는 아주 특수한 몸이 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굉장히 밀접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로봇 같은 거에다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장치, 센서와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장치, 모터, 그 다음에 수집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서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연결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즉 컴퓨터 프로그램은 굉장히 소프트웨어고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연산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 했을 때 떠올리게 되는 로봇의 몸은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 피지컬한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그 둘 사이의 연결이라는 게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연결과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를 오래 연구하시고 또 인간의 정신 현상을 오래 탐구해 오신 권준수 교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로봇이 그 인공지능이 몸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게 최근에 이제 그 인바디드 AI, 소위 말하는 체화된 AI 이런 이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뇌에서 나온다. 이거는 뭐 아주 명확한 거죠. 뇌를 몰랐을 때는 뭐 심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뇌에서 나오는 건 분명한데 과연 뇌만 따로 떼어서 이게 그 인간의 마음을 형성하고 또는 인간이 느끼는 무슨 통증이라든지 우울하다든지 기분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이러니컬한 게 현대 과학이 뇌를 따로 떨어져서 인간의 장기 중에 하나로 그냥 여긴 겁니다. 장기 중에 하나로 연구를 한 거죠. 간이나 뭐 심장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뇌는 인간 안에 하나의 장기이기도 하고 다른 장기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신경으로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조절도 하는 상당히 그 좀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양 과학 의학에서는 뇌를 따로 떼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적인 그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굉장한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 과학, 이 정신의학이나 마음을 연구하는 분들은 가장 큰 문제의 인물이 데카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정신을 신체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씨앗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인간의 마음이 뇌에서 나온다고 해서 뇌를 연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결국 이제 AI 문제에 들어와서 AI가 인간과 같은 AI가 만들어지려면 뇌와 똑같은 뇌를 아이솔레이션 시켜가지고 그 비슷한 걸 만들어낸다고 그게 인간의 어떤 뇌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신체와 같이 봐야 된다. 뇌는 절대 동떨어져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거다. 그런 면에서 동양의학이 정말 굉장히 인투이티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는 뇌가 없습니다. 황제내경에 보면 오장육부에 간신, 비패, 신, 그 다음에 뭐 대장, 소장, 위장 뭐 뇌가 없어요. 뇌의 기능은 신체에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와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정말 이런 건가? 뇌라는 건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기능이라는 게 각각의 신체에 관련돼서 그게 같이 통합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은 절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또 마음의 바탕을 두고 있는 뇌는 신체가 없이는 절대 인간의 마음과 같은 걸 형성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바디드 AI 만약에 그게 앞으로 발전한다면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로봇인 하드웨어를 연결하면은 그러면 인간과 같이 될 것인가? 아 그래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와 이런 거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끊임없이 대사를 하고 있는 생명체, 세포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무생물이잖아요. 그럼 생명체와 무생물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게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김재현 교수님께 제 강의를 듣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그 철학자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소위 내성이라고 하죠.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어떤 질문을 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또 의문을 가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을 볼 때는 본인이 뭐 우울하다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과연 철학자들의 그런 내성의 방법을 통해서 가졌던 의문이나 그런 해결점 이런 게 좀 객관적이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을까? 어떤 뭐 실험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저도 이제 앞에서 그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주관적이니까 네 멋대로다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계속 문제거리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좀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끄덕이는 아까 막 같이 웃기도 하고 끄덕이기도 하고 물론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100% 알아듣는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언어로 된 게 아니더라도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근데 그 감동이 나만의 것이 아닌 누군가도 같이 감동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인간 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뭘까? 결국은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우리가 어떤 형태를 꼭 갖고 있진 않다 하더라도, 형태를 갖고 있진 않지만 어쨌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서로 확인하게 되는 어떤 그 무엇, 이제 생각의 더미. 근데 생각의 더미가 뭐 글자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림이나 소리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수식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뭔가 미디어, 매체 이게 있고,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철학에서는 사이주관성 뭐 이런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 것만은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과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엄밀한 실증성, 뭐 관찰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게 만약에 이제 100%라고 한다면 인간끼리는 최소한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한 80%쯤 되는 그런 객관성에 가까운 뭔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문화, 문명 이런 형태로 여태까지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도서관과 학교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는 주운 객관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은 이제 뇌 기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멀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과거에 뇌 기능이 뇌라는 걸 잘 몰랐을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빅 퀘스천들 있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질문, 이런 게 사실은 좀 현상적인 그 관찰이잖아요. 그런 관찰에서 나온 물음이나 어떤 질문, 이런 게 지금 현대 과학이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게 유효한지, 제가 알기로 뇌 영상술이 좀 발달되는 그 초창기 시기에 심리학 분야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순수히 심리학적인 문제라고 여겼던 그를 뇌와 관련해서 연구를 했을 그런 이제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좀 굉장히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팝 사이콜로지, 이게 뭐 좀 시류에 좀 영합한다. 우리 심리학이나 철학은 그런 게 아니야.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거야. 뭐 이런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런 질문들이 지금도 좀 유효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기 철학은 이 과학 기술의 발전을 뭐랄까요, 나란히 함께 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과학기술 형태로 이제 분명하게 입증된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무시하고 철학을 한다, 뭐 이거는 사실 공허한 얘기, 공허한 작업이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학이 밝혀냈지만 끝내 계속 남게 되는 문제, 근데 그 문제는 잘 생각해 보면 그다지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삶에서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것들은 여전히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아름다움이란 가치, 선이라는 가치, 뭐 정의라는 가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삶의 의미, 근데 그 의미는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뭐 전혀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끝까지 인간의 몫으로 남게 되는 그 의미와 가치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과학의 뒷받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철학적으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김진 교수님이 미학과를 졸업을 하셔가지고
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인간의 그 미인 있지 않습니까? 뭐 동물도 뭐 예쁜 강아지 같으면 좀 예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미인들을 보는 그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미인을 볼 때와 아닐 때 뇌의 어떤 그 영상으로 보면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인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연구를 좀 봤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뇌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알 수가 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게 완전히 알기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되게 재밌는데요. 사실은 미라는 그 뭐랄까요, 그 관찰, 우리의 경험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유물 이런 데서도 이제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 인간이 과학을 모르면서도 그걸 알아내는 능력이 있었다가 최근에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제 어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뻔히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걸 과학이 설명해 줌으로써 드디어 완성되는 뭐 그런 과정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권준수 교수님하고 논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많긴 한데 아무래도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서울 인사이트 이 자리에서 이제 앞에 서로 발표를 하고 뒤에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게 될 인공지능과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둘이 관계를 맺을지 뭐 이런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통찰, 인사이트가 담기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강연과 질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서울 인사이트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와 인간 마음 실존이라는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뇌과학과 정신의학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서울 미래 컨퍼런스 서울 인사이트 시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참 인사이트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0분간 휴식 후 마지막 순서인 SFC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고 10분 뒤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